자,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부터 알아보게 될 텐데요.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를 영어 중심으로 알아보면 사회적, 영어로 social이라는 단어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welfare,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형용사 social과 영어의 명사 welfare가 결합돼서 social welfare, 사회복지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셜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개론을 진행하면서 이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다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삶이 어떤지, 산업과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래의 원형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티벳, 아마존 이런 오지를 찾아다녔는데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딜 가도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단독 생활을 하지 않고 집단, 부족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단독 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모여서 집단으로 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하에서 우리의 본질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회적에 관련된 어휘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복지란 단어의 영어의 welfare라는 단어는 well이라는 단어와 fair라는 복합어인데요. well은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적절하게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또 fair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welfare라는 단어는 만족스러운, 적절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social welfare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다음 화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바람직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마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도덕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바람직한 것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상태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회복지를 이제 전공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가 선하고 또 아름다운 것만 다룬다라고 기대하고 이 사회복지 개론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 현재 어떤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고 배제되고 있고 빈곤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정하고 있고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이러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바꿔낼 거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거기에 훨씬 더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념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데, 이념적인 의미에서는 인간 생활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동시에 우리의 실천적인 의미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 현재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관련된 실천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큰 제목들을 알아보면 공식적인 조직,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이윤 추구의 배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식적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선을 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행위, 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그 뭔가 좀 착한 사람들,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활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 또는 이웃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부조적 원조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도 사회복지 한 영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조직을 통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선행, 자선의 의미는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공식적인 책임의 존재는 이윤추구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의 존재는 사회적 후원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단어가 좀 어렵죠. 공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의 존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재원을 바탕으로 실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 보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 보조금의 형태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의 재원은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입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의 후원금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것이 공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의 존재는 사회적 후원의 기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위임한, 사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빈곤, 또 낙태, 갈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정부 보조금을 줄 테니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회복지사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 만큼 사회복지사들은 공적 책임을 지고 업무에 대한 효과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가 돈을 주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공적으로 수행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책무성, 책임성이라는 말 대신에 책무성,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책임성,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별도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윤 추구의 배제입니다.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짜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유료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회복지의 특징으로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빈곤하면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활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상황에서 배가 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 고통까지도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처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내면의 어려움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의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입니다. 사회복지는 국방, 치안과 같은 개인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즘은 사회복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면 교육, 실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택 등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넓은 의미로 포함을 시켜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방이나 치안 같은 분야까지는 사회복지 영역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음식과 주거, 의료, 상담과 같은 인간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사회복지 활동은 전체 사회나 생산자의 이익보다는 각 개인과 그의 소비자로서의 욕구에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각 개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라는 아이디어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되어도 되는 존재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에서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모두 중요한 존재라고 파악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 한 명의 욕구와 니드와 행복이 중요하고 그게 모여서 사회 전체 행복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개념적 정의에서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두 명의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가 이제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회복지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residual인데요.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 좀 더 부연하자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남겨진, 즉 뒤처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도적 개념은 일종의 법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이 제도적, 영어로 institutional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두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자녀적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계는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각 개인이 가족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해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맥락입니다.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3의 필요 충족 메커니즘인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요. 가족이나 시장이 기능하지 못할 때의 한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선천적이거든 후천적이거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또는 부모가 먼저 사망을 함으로써 고아가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사회복지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응급조치, 단기, 보충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적인 성격의 활동으로서 한정 짓는다라는 것이 이 윌렌스키와 르보가 얘기한 자녀적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조직인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사회복지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 이어서 자녀적 개념을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적, 임시적, 사후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나 자선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낙인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낙인이란 단어를 요즘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낙인이란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낙인의 인이 도장인 한자로서 도장인 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원래 어원은 영어에서의 어원은 목축업에서 이제 목장을 하는데 동물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죠. 풀을 뜯기 위해서. 근데 이제 A 목장소하고 B 목장소가 뒤섞이면 사실 목장 주인들도 정확히 그걸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엉덩이 근처에 이것은 A 목장,
소, 이것은 비목장소, 피부에 엉덩이 근처에 불로 그 달군 도장을 확 찍어서 정확히 그게 어느 소유주인지를 알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마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이러한 낙인이 찍혀 있듯이 저 사람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야 라고 마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불명예, 부끄러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 학교 사회복지론 같은 과목을 하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다가 이제 보편적 급식, 우리가 보통 이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보편적 급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보편적 급식이 되기 전에 이제 선별적으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만 급식이 될 때 복도에 그 명단을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 복도에 명단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가난하다라는 낙인인 거죠. 온갖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이야기한 두 가지 개념에서 자녀적 개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부끄럽고 뒤처진 사람들만 해당하는 그런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인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 모델에서 두 번째로 제도적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자녀적 모델에선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 봤는데요. 이 제도적 개념에선 상반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이 없다라는 것이 정상적이어서 사회복지는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직, 질병, 좀 더 쉬운 예로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자신이 뭘 잘못해서 또는 뭐 어떤 능력이 모자라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누구에게나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지 반드시 열등한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녀적 모델의 개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예방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요.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고 사회복지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개념에서는 수당과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하등의 낙인이 따라붙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급식에 관련된 그 예를 들었는데요. 보편적 급식, 즉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학생이 어떤 조건이 따라붙지 않고 저 집은 가난한 집 아이야 라는 조건이 따라붙지 않고 모든 학생이 보편적으로 급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인이 따라붙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논란이 있는 그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죠. 부잣집 아이에게 왜 공짜 밥을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짜 밥을 주기 전에 부자인 부모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자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부모가 이미 사전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좀 덜 내고 그리고 그 돈을 재원을 바탕으로 똑같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자라는 것이 이 보편적 급식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도적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수급자는 사회복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개인의 어려운 상황은 환경 또는 사회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사회복지 제도가
그 아주 급진전했던 시기는 언제였었냐 하면 좀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만 1929년도에 대공황 때였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 개인의 문제, 즉 대공황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시기에 어느 한 명이 잘잘못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빈곤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IMF 시절에 굉장히 많은 실직자들과 또 노숙인들이 생겼는데요. 그들이 개인이 잘못해서 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잘못만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적인 관점으로 그 개인을 돕는 것이, 빈곤에 빠진 노숙의 상황에 처한 그런 개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제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자,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자녀적 개념에서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주장한다면 제도적 개념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국가가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제도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는 평등의 구현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여서 최소한 굶어 죽을 자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 가치로 해서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빈곤해지게 된 거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서 빈곤 수준을 대체로 낮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즉 빈곤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애가 기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하는 거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서 사회적 박탈감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제 수준은 조선시대와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왕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보자면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 즉 같은 사회 동시대 사람들과 살고 있는 그 사회 사람들 중에서 내가 현재 얼마나 빈곤한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에선 이 상대적 빈곤을 더 강하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비교적 선별주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여기에 비교하자면 보편주의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별주의의 의미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해서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잘못하는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라고도 하는데요. 세금을 통해서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임을 점점 확대해서 빈곤 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방법 중에는 사회보험이 선호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뒤처진 사람만 도와준다라는 의미이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누구나 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에 근로의 권리, 33조에 노동 3권의 보장에 대한 규정, 34조에는 생활권의 규정. 이어서 생활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가지고 있고,
36조에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4조가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관련이 되는 건데요.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헌법상의 조항으로 복지권에 관한 개념을 6개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두 번째,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세 번째, 국가는 여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신체 장애자와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 명의 외국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도 미국에서 주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는 사실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요. 주로 미국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만 일슌, 사람 이름입니다. 외국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로만 일슌이라는 학자가 산업사회 이전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총 7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그 변화의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앞 시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에서 적정으로,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개혁으로,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이렇게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건데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물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즉 가치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복지에서의 또 사회과학에서의 개념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하면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변화를 이 로만 일슌이라는 학자가 7가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입니다. 앞 시간에서 좀 길게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가정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통해서 기본 욕구 충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녀적, 즉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응급적이고 일시적인, 즉 회복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원조의 개념으로 바라봤는데요. 산업사회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제도로서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는 것, 즉 하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뒤처진 사람들만 받는, 부족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변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단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약간 마치 그 정치에서 좌우가 왔다 갔다 하듯이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강조점이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이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큰 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상자 선정의 측면에서 자녀적 개념은 그 대상을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선별주의를 취합니다.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즉 사회복지 대상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했던 내용에, 앞 시간에 했었던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라는 제목인데요. 자선으로서의 복지 입장에서는 주로 19세기의 중산계층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인데요. 여기서 복지관에서, 복지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거주하시는 동네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의미로서의 복지관입니다.
그 이전에 그 산업사회 이전에 19세기에 빈민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면 빈민의 입장에선 도와주면 고맙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굶어 죽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산업사회 이후에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개념이 점점 강조되면서 19세기 말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시민 계급으로 성장하면서 복지를 시민권의 한 내용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면 고맙고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는데요. 이것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사회복지는 산업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그냥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한 1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이 1920년대입니다. 불과 한 100년 정도 전 일이죠. 그 이전엔 평민 여성들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영국의 상황이었고 유럽이나 미국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들이 그제서야 겨우 투표권을 가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100년 전 정도를 생각해 보면 100년보다 조금 더 전에 우리는 왕조 시대였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고종 황제라는 왕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는 결국 계급이 존재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할아버지 정도는 노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좀 길게 보면 민주주의는 인류에게 굉장히 생소한 제도이고 굉장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즉 누구나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민주주의 또 노동자들의 시민계급의 성장 이런 정치적인 제도, 사회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지는 것, 그 두 가지의 맥락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니신이 얘기한 세 번째 방향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입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그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로 보는 경향에서 점차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산업사회 전과 후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 예를 들자면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부양 의무자의 사망 또는 의료비의 상승, 이러한 사회적 위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의 대상이 어떤 특수한 과거처럼 이제 고아라거나 또 자식이 없이 노령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특수한 대상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대다수의 누구나를 다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변화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의 변화입니다. 사회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보장 수준의 기준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수준의 보장으로부터 일종의 과거에는 이제 굶어 죽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 직후에 6.25 전쟁 직후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굶지만 않아도 그게 복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가 아닌 적정 수준으로 그 사회복지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빈곤에 대한 관점도 절대적인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인 빈곤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6.25 전쟁 직후라거나 또는 산업사회 60년대, 70년대 산업 발전 시기에보다 분명히 더 경제적인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만 동시에 빈부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과거보다는 잘 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빈부 격차가 커진다면 상대적인 빈곤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니신이 이야기한 최저 수준에서의 적정 수준의 그 적정이라는 것은 주로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개혁인데요. 과거에는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 불성실, 부정 등 도덕적 결함에서 욕구 발생과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을 사회복지로 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빈곤의 문제는 본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러니 그 책임은 본인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이 첫 번째, 즉 개인적 치료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개인을 치료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바꿔내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에 오면서 산업사회에서는 사회복지 개념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문제 대부분의 원인을 개인뿐만이 아닌 구조적인 사회 제도의 결함에서 찾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이 개인의 치료보다는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빈곤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예를 들었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과거에는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죠. 지하철도 계단이 많고 버스 탑승구도 아주 가파른 계단에 좁게 구조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개혁, 이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 못 탈 때 그 문제는 그 장애인 개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 개인을 재활시켜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치료의 관점이라면, 자, 사회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버스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지하철이 문제고 버스가 문제인 거죠.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계단이 많은 지하철, 좁은 입구에 버스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될 것은 지하철과 버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에게만 초점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것인가, 그것의 관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의 책임으로의 변화입니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사회복지는 주로 자발적인 자선 활동에 의존했다면, 산업사회 이후에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야기된 대규모의 사회 문제들을 중산층의 자선으로만 대처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국가의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 정치적 압력의 증대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점점 더 요구하는 그런 변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많은 사회적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옆집에 할머니, 독거노인 어르신이 빈곤 생활고로 돌아가셨다면, 과거에는 그것을 큰아들의 책임, 보통 이제 과거에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은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에게 보통 이제 부여가 됐었죠. 그러면 큰아들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의 책임으로의 변화에서는 생활고를 겪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인 건데요. 비교적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사회복지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면, 현대 산업사회에 올수록 현대 사회는 점점 고도로 복잡한 사회가 되고요. 사회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뒤처진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닌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과정을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의미라고, 점점 그 사회복지의 의미가 확대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만 이슈인이 정리한 7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